오늘의 주제는 청년 빈곤 문제입니다. 청년 빚이 59조 원이라고 그래요. 지난 한 해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 속도는 5%인데 청년들의 부채 증가 속도는 42%, 8배가 넘는군요. 생활고 끝에 내리는 선택은 컵라면 하나로 밥을 때우거나 아예 굶는 흙밥을 먹는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문제 좀 심층적으로 진단해 봅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간 취재 끝에 청년 흙밥 보고서라는 책을 쓰신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년참여연대의 민선영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변진경 기자께 흙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흙밥? 흙수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청년들, 빈곤한 청년들이 스스로를 이제 흙수저라고 부르는데 그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먹는 밥, 식사를 흙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흙수저들의 식사?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나요? 일단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하나 글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어떤 이제 청년이 올렸어요.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흙수저 같은 음식은 뭐예요? 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거기 댓글이 진짜 수백 개가 달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재밌다고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식당에서 라면에 말아 먹으라고 파는 500원짜리 공깃밥에 스낵 코너에 비치된 단무지 몇 개를 반찬 삼아서 구석에서 찌그러져 먹었어요. 혹은 밥 한 숟가락에 굵은 소금 한 개씩. 그다음에 물에 카레가루만 풀어서 잠깐만요. 예. 밥 한 숟갈에 굵은 소금 한 개 얹어서 예. 거의 스님 같은 기사인데 예. 그리고 물에 카레가루만 풀어서 끓여서 마셔본 적 있어요. 자취할 때 물 끓여서 다시마만 넣어서 먹은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자취 대학생인데 아리수만 먹고 3일간 굶은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3일이나? 네. 댓글들이 이제 수백 개가 달렸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도 즐겁게 경험을 공유하는 듯이 이렇게 크크크 이러면서 하는데 점점 읽을수록 이제 슬퍼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니까 사실 허세일 수도 있고, 예, 또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재미로 처음 보다가 너무 많기도 하고 되게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많이 빈곤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몇 가지 이제 경험들을 보았고 하면서 청년들이 잘 못 먹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좀 충격이네요.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 주거 문제, 우리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었는데. 네. 그래도 설마 밥이야 굶겠었는데. 네, 예. 청년들의 식사권이라는 개념까지 필요하군요. 네. 사실 주거권이라던가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식사권. 그렇죠. 예. 가장 기본적이라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던 건데. 민선영 위원장, 진짜 그래요? 네, 밥도 못 먹고 다닙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없어질 때는 청년들은 보통 걷기부터 먼저 끊어요.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괜찮아 이번 주에는 내가 점심값 3번 아끼면 이걸 살 수 있어. 이거 뭘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종종 그렇게 물건 사면은 그런 식으로 아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선 밥을 먹어야죠. 물건 안 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봤던 설문조사나 연구조사 결과에 청년들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식비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른 항목으로는 교통비, 통신비, 혹은 교재비, 학습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런 게 자신들 스스로 훨씬 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먹는 것보다 예. 교통비, 통신비, 그쵸. 교재비. 이를테면 밥은 안 먹어도 핸드폰 데이터 요금은 내야 사실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또 취업 준비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예. 미래를 위해서 투자적 개념으로 필요한 것들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장 몇 끼 굶는 게 낫다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취재했던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옷은 멀쩡하게 입고 다니고 핸드폰도 멀쩡한 것
갖고 다니지만 그건 남들한테 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가장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실 숨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다니지만 집에 와서 먹는 거는 가장 허름하고 싼 음식으로 대충 때워도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가장 내밀한 어떤 소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선영 위원장 주변에도 정말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제 파견업체를 통해서 한 기업에 일을 다니고 있는데 예. 제 또래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 직장에. 보고 있으면 점심시간에 다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안 나가요. 다들 컵밥을 이제 싸게 대량으로 주문해서 쌓아놓고 그거 하나씩 먹거나 그냥 뭐 컵라면을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근데 이제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뭐 대충 내가 오늘 점심을 굶는다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밥을 챙긴다라는 건 내 스스로에게 밥을 대접하는 일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자기 존엄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라고 봐서 다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씁쓸하게 이제 밥을 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건강권은 정말 실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건강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사실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제 필요 이하의 휴식과 필요 이하의 섭취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게 남아돌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나중에 제가 30, 40대 때 뭐 뼈가 조금씩 삭고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경험을 내가 대충 예측은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나의 생활이 있으니 이것부터 챙기고 보자라는 식인 거죠. 네. 네, 제가 만난 그 여러 청년들도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한 몇 년간 뭐 하루에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하다가 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휴직, 그러니까 겨우 뭔가 이제 학교를 뭐 다니고 취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몸이 상한 상태여서 계속 지속을 할 수 없고 휴학 상태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네. 왜 휴학했어요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제가 좀 대충 때우고 먹고 살았더니 몸이 병이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요. 네. 실제로 뭐 건강검진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20, 30대의 그 유병률에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면 극저체중 혹은 극비만도 그 수치가 있는데 희한하게 20, 30대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침 식사 결식률이라는 그 통계도 있는데 보면 20, 30대가 가장 높고요. 결식률. 네. 그러니까 아침을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 이런 몇 가지 통계 자료만 봐도 좀 그 청년들이 건강이 이미 많이 상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또 민선영 위원장이 그 점심 식사로 밖에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 친구를 만나거나 뭐 또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비싼 음식을 혼자가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먹게 되면 이거 돈을 누가 내야 되나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약속조차도 안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번엔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째째해 보이더라도 한 푼 전부 다 쪼개서 더치페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바에야 그냥 내 식사도 내가 못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굳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나 오늘 뭐 급하게 일이 생겼어. 예, 이렇게 예. 뭐 거짓말해서 안 만난다거나. 예. 근데 사실 이런 청년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사실 이런 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립이 되는 네. 이렇게 사회와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좀 위험한 것들도 있죠. 이 정도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이 부채 증가 속도가 42%, 지난 한 해 전체 가구 부채 증가 속도는 5%, 네. 8배가 넘는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빚을 지게 되죠? 학자금 이런 건가요? 대부분? 이제 생활비 보통, 학자금?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기로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규모액이 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 이제 톡톡 잡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소액 대출의 영향이 되게 커요. 실제 청년들이 지금 당장 급한 월세나 생활비나 뭐 통신비를 내지 못해서 진짜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던 이 소액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장기 체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빛의 굴레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원금 상환은 뒷전이고 이자 내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사실은 뭐 학자금 대출도 이제는 더 이상 증가 추세가 아니고 생활비 대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소비가 있고 이게 너무나 고비용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만난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 진학하면 국가 장학금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 해줘요. 사실은 뭐 예. 나중에 그거는 아예 기본으로 갖고 있고 이제 그리고 생활비 그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상환의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상환하면 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먹고 입고 자고 또 뭔가 뭐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고 뭔가 교재도 사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를 못 해요. 그렇죠, 취업 준비를 또. 못 해요. 그래서 뭔가 한 학기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 시간 뺏기지 말고 공부에 한번 집중해 보자.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나 공부를 못 하거나 아니면 빚을 지거나 이런 선택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이. 네. 네.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모님의 지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취업 준비 기간도 늘어나고 제가 뭐 휴학 기간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도 뭐 휴학을 하지 않고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기간도 훨씬 짧아져요.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죠. 부모님 지원이 있다면. 그렇죠.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예. 친구들과 그렇지 예. 않은 친구들의 네. 학교에 남아있는 비율과 사회에 진출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요. 자기가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취업도 더 오래 걸리더라. 그쵸.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도 등록금까지만 사실 여력이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부탁드리기가 청년들이 나도 이제 성인인데 이런 생각으로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생활비를 또 빚을 지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때우거나. 게다가 그 자기 집에서 다니지 않는 뭐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와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 학생이 지방 대학을 다닌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또 주거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가장 크죠. 그렇죠. 주거비 어마어마하게 들죠.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에 그 청년 주거 문제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는 청년 주거권이라는 말은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어요. 한창 88만 원 세대 이런 게 떠오르던 시기였는데 그때 사실 주거 문제라고 하면 주로 빈민들의 문제로 지불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빈민 운동의 하나의 분야였는데 그게 그때 청년들도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제가 되돌아봐도 하나 변한 게 없고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청년 문제의 하나로 딱 공고해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은 뭐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그죠? 그런데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나를 준비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잘 다다르질 못하고 그렇죠. 자꾸 장기화되고 악순환되는 그런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안은 되게 즉각적인 방안 하나랑 정말 근본적인 방안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주면 돼요. 예. 근데 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보통 정부가 하고 있는 방안은 공공일자리를 계속해서 푸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공일자리를 계속해서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민간 시장에 풀어져 있는 일자리도 너무나 많고 실제로 놀고 있는 일자리들이 꽤나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일자리를 그 누구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청년들은 자기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런 게 맞춰지지 않는 일자리에 자기 삶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네. 일을 해도 내가 삶이 지켜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나쁜 일자리부터 일단 단속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실제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고군분투하시는데 이제 이번 정부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양과 질 중에 하나라도 일단 먼저 해보자. 예.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이제 관리 감독을 좀 더 충분히 하고 일자리를 푼다 하더라도 지금처럼의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 더 증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대폭 확대해서 이제 뭐 일자리 구조 같은 것도 같이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일자리 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숫자, 양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는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많은 흑밥 청년들도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정규적이지 않고 또 고용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급여가 굉장히 낮고 밥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일 뿐이지 일자리는 도처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청년들이 흑밥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흑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임금이 높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심리적인 여유 또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는데요. 저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빈곤 문제를 위해서 일자리가 궁극의 목표는 맞는데 그 좋은 일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청년의 삶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취업 준비라든가 그렇죠. 진학 준비라든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청년들을 좀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예를 들면 뭐 청년수당 같은 정책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과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이 그 좋은 일자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이것이 이제 답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방금 언급한 중간에 그 청년 수당 있잖아요.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혹시 취재해 본 적 없나요? 네, 많이 뭐라고 만나봤어요. 하던가요? 이게 좀 도움이 된대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식사 쪽에 집중을 많이 해서 취재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밥을 잘 먹게 되었고요. 못 먹던 밥을 먹게 되었고 청년수당 받으면 하루에 한 끼 먹던 걸 3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뭐 순댓국, 특순댓국 이런 걸 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운을 얻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뭔가 활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사회와의 연결망이 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사회, 국가, 지자체가 나를 믿어주는 거 있는 걸 느끼고 나도 국가나 사회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보다 그래요. 6개월 월 50만 원씩 6개월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대요. 심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실제 도움이 되고. 네, 실제로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비중도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지조차도 사실 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던 그런 친구들이 본격적인 구체적인 준비, 미래 준비에 들어가서 뭔가를 준비하는. 청년 수당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 취업 준비에 쓰는 게 아니라 유흥비로 써버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막 있었는데 그런 지적들, 그런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그렇죠. 청년들이 가장 스스로 자기 검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검열을. 네, 그 유흥비도 사실 거기서 제일 많이 잡힌 게 아마 치킨 값인데요. 많은 치킨을 파는 곳들이 주점으로 찍히거든요. 이게 카드 내역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걸 갖고 주점 이런 몇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청년들이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뭐 면접이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치킨 한 번 사고 싶은데 사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그 행정하는 곳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대요. 근데 먹으면 안 될까요? 청년수당이랑 치킨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야죠. 그런 날에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몸보신도 좀 하고 마음에 좀 기운이라도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그 수혜를 받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움이 됐다면 그게야말로 좋은 정책 아닌가요? 네, 그 궁극적인 그 목표의 일자리로 다가가는 그 청년들을 알겠습니다. 좀 기운나게 해주는. 좀 아까 그 우리 변진경 기자가 일하고자 하면 일자리는 어디든지 있다. 문제는 질이다. 이제 그런 표현했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그게 제대로 현장에서 숙성되어 있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뭐 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또 끝도 없이 가게 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거나 파견직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사실 이런 일자리의 질부터 좀 더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되는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자리 할 수 있는 안전망부터 좀 같이 챙겨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을 맞이하는 뭐 고용주나 혹은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들에게 뭐 젊을 땐 돌도 씹어 먹는다 이런 류의 말이나 생각을 조금
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돌 씹어 먹으면 다 그쵸. 죽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상당히 그 새로운 충격을 받은 게 청년 실업, 취업난, 주거 문제 이런 등등만 봤는데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 밥도 못 먹는구나.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구나.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구나. 이러다 보면 점점 또 고립되고 더 취업은 어려워지는 기간은 장기화되는 어떤 악순환에 빠져드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절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청년 빈곤 특히 식사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흑밥이란 단어로 배워봤네요. 네,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또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